자신의 업무 역량에 맞는 최적의 AI 활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하버드대학교 파브리치오 데라코아 연구팀은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AI가 가진 불규칙한 기술적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고숙련 노동자가 생성형 AI를 그 능력의 경계 내에서 사용하면 생산성이 약 40% 향상되지만 능력의 경계 밖에서 사용하면 오히려 19%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AI는 특정 작업에서는 뛰어나지만 또 다른 작업에서는 크게 뒤처지는 불규칙한 기술적 경계를 보인다. 사용자나 작업 분야에 따라 AI의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AI를 이용한 학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는 지능 강화 측면에서 우등생과 열등생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학생은 구체적이고 계획된 질문을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얻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질문의 질이 떨어져 AI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식의 부익부 부익빈 현상으로 똑똑한 학생은 더 똑똑해지고 멍청한 학생은 더 멍청해진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자기 일에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AI를 함부로 사용하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주 당연한 결과다. 업무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이것 좀 처리해줘라고 막연하게 명령했을 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업무 역량이 탁월한 사람이 AI에게 일을 시켜보고 그 중에서 결과물을 취사 선택해 수정해 나갈 때 탁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AI에 올라탄 켄타로우스가 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기 일도 잘하고 AI도 잘 다뤄야 한다. 2026년 병원년 말의 해를 맞아 비유하자면 켄타우로스형 인재가 AI 시대를 선도할 것이다. 펜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체는 인간, 하체는 말인 반인반마의 존재이다. 인간의 지혜로운 상체와 동물의 강력한 하체가 결합되어 있는 셈이다.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제안한 이 개념은 인간과 컴퓨터가 한 팀을 이루었을 때 최고의 인간이나 최고의 컴퓨터를 모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널리 알려졌다. AI 시대의 켄타우로스형 인재란 바로 인간 고유의 역량과 AI의 압도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결합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하이브리드형 전문가를 의미한다. 펜타우로스의 상체, 즉 인간의 머리는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상징한다. 여기에는 정답 없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인 비전, AI가 제시한 결과물을 맹신하지 않고 그 한계와 편향을 뚫어보는 비판적 사고,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윤리적 판단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그 결과물에 감동과 의미를 불어넣는 공감 및 소통 능력이 포함된다. 즉 무엇을 왜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능력이다. 반면 켄타우로스의 하체, 즉 기술의 다리는 AI가 제공하는 강력한 정보력을 뜻한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속도와 스케일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발견하기 힘든 미세한 패턴을 인식하며 24시간 지치지 않고 수많은 대안을 생성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강력한 실행력을 말한다.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켄타로스의 진정한 힘은 이 두 부분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때 발휘된다. 인간의 머리가 방향을 정하고 현명한 질문을 던지면 기술의 다리는 그 방향으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달려가 답을 찾아온다. 인간은 AI 덕분에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에서 해방되어 더 고차원적인 사유와 창의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AI는 인간의 지휘 아래 자신의 능력을 더욱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게 된다. 결국 미래의 인재의 핵심 경제력은 단지 AI를 잘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AI가 제시한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지혜와 통찰력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과 인재 개발은 더 많은 AI 조련사를 양성하는 데서 벗어나 인간의 머리와 기술의 다리를 모두 갖춘
켄터로스를 길러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한 몸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휴먼 인더루프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이다. 펜타우로스 모델은 인간의 창의성과 직관적 사고가 AI의 정확하고 빠른 연산 능력과 결합하여 단순한 합 이상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은유한다. AI는 이전의 컴퓨터 기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초안을 생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은 이 영감의 엔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AI의 압도적인 계산 능력과 인간의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력,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지혜가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술을 안전하고 이롭게 활용할 수 있다. AI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AI를 유능한 파트너로 활용하고 그 판단 과정에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휴먼 인더루프 설계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 철학이자 시대 정신이 될 것이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가장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휴먼 인더루프는 바로 그 사유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자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약속이다. 결국 사람이다. 필코노미 기분이 소비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매의 주요 동인이었던 필요, 의미, 경험에 더해 기분이나 감정이 소비를 이끄는 주요 목적으로 부상한다. 식품, 주거, 심지어는 기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기분은 경제를 움직이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는 기분 경제 필코노미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필코노미란 감정을 의미하는 필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소비자가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관리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과거 감정이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주관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신의 기분을 마치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관리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었던 기분을 판별하고 유지하며 전환하는 분야가 앞으로 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분 경제는 날로 수요가 정체하는 2026에 더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과거 산업 사회의 경쟁력이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싸게 만드는 능력에 있었다면 이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소비자의 기분을 더 행복하게, 더 차분하게, 더 신나게 만드는 능력에 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기분 경제의 요소가 강해지고 있다. 이제 기분은 돈이 된다. 당신의 기분은 얼마인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상대방의 MBTI가 공감형의 필링인지 사고형의 띵킹인지 구분할 때 종종 쓰는 말이다. 이에 대해 왜 기분이 안 좋았어? 라고 물으면 F이고 무슨 빵을 샀는데? 라고 물으면 T라는 것이다. T들의 공감력 부재를 꼬집는 유머로도 종종 사용하는 말이다. MBTI 이야기는 잠시 제쳐두고 다시 질문에 집중해보자. 기분이 나쁜데 왜 빵을 살까? 이 경우 빵의 구매 동기는 기분이다. 배가 고프다는 필요나 고급 빵을 사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의미나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경험이 아니라 기분의 소비, 기분이 소비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구매의 주요 동인이었던 필요, 의미, 경험에 더해 최근 기분이나 감정이 소비를 이끄는 주요 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단 빵의 문제가 아니다. 작은 학용품부터 시작해 식품시장, 주거시장, 심지어는 차가운 기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기분은 경제를 움직이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는 기분 경제 필코노미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필코노미란 감정을 의미하는 필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소비자가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관리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과거 감정이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주관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자신의 기분을 마치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관리 대상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었던 기분을 판별하고 유지하며 전환하는 분야가 앞으로 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필코노미는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 기분을 읽고 부정적 기분은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더 좋은 기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감정마저 아웃소싱하는 시대, 기분 경제, 필코노미의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자. 기분 판별, 내 기분을 읽어주세요. 내니요, 좋은데 싫어, 우프다, 웃긴데 슬프다, 텅 빈 하루였는데 충전된 느낌이야. 요즘 댓글창이나 블로그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들이다. 모순된 감정이 공존하는 표현이 부쩍 눈길을 끈다. 도대체 어떻다는 것인가? 네인가 아니요인가? 좋은 건가 싫은 건가? 웃긴 건가 슬픈 건가? 텅 비었는가 충전되었는가? 현대인의 감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본인도 자기 기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복합 감정이 당연한 시대에는 우선 자기 기분을 읽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필고노미의 첫 단계는 자기 기분의 판별이다. 기분을 읽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장 분석 서비스와 이즈앱, 리테일에 따르면 무디, 콰블, 마음정원, 디스턴싱 등 기분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하는 앱의 사용자가 2023년 1분기 50만이 채 안 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상반기에는 설치 및 사용자 수가 200만에 달했다. 기분 관리 앱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출근길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처럼 일상의 매 순간 사람들이 본인의 기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은 좋음 하나로 뭉뚱그려졌던 긍정 감정을 만족스러운, 신나는, 평온한, 뿌듯한, 감사한 등 수십 가지의 세밀한 단어로 구분한다. 사용자들은 일기 형태로 기분 변화를 기록하고 앱은 이를 분석해 기분 패턴을 찾아준다. 현대인의 감정은 더 이상 간단 명료하지 않기에 일단 자기 기분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기분 큐레이션 시장의 성장, 기분을 섬세하게 읽고 그것을 맞춘 상품을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마치 처방전을 쓰듯이 기분에 맞춰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일명 기분 큐레이션이 차별점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뭘 드시겠어요? 서운함 하나 주세요. 술집이나 바에서 이런 주문을 한다면 어떨까? 2025년 5월 도쿄 시부야에 문을 연 일본 주류 회사 산토리의 팝업바 글래스 앤 워즈는 보통 술집과는 주문하는 방법이 다르다. 칵테일 이름 대신 기분을 선택해 주문하는 콘셉트다. 글래스 앤 위즈에 들어서면 선반 위에 빈 칵테일 잔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잔의 코스터에는 설렘, 그리움, 짜증 같은 기분과 관련된 설명이 적혀 있다. 손님이 자신의 현재 기분과 가장 맞는 것을 고르면 바텐더가 그에 맞는 칵테일을 즉석에서 조합해준다. 2024년에 처음 팝업 이벤트를 열었고, 당시 입장권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문정 성시를 이루자 2025년 이벤트에서는 예약 부스를 두 배로 늘리고 음료 종류도 더 확대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아도티 하우스는 손님들에게 차 메뉴판 대신 마음 처방전을 내민다. 처방전에 현재 내 기분을 적으면 그에 맞는 맞춤형 차를 추천받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기쁨, 슬픔, 즐거움, 미움 등 다양한 기분을 바탕으로 차를 매칭한다. 미움이라는 부정적 기분에는 안정감을 주는 황차를, 우울할 때는 기분을 끌어올리는 홍차를 제안하는 식이다. 기분에 따라 책을 추천하는 이색 서점도 등장했다. 2025년 3월 30일 이탈리아 작가 로렌초 마로네와 폭력방지센터 출신 로베르타 니코테모가 나폴리의 문을 연 서점 루체다. 이 특별한 서점은 기존의 장르별 책 분류를 완전히 뒤엎었다. 추리소설, 로맨스, 자기계발 같은 기준 대신 기쁨, 분노, 슬픔, 불안이라는 네 가지 감정으로 책들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는 슬픔 섹션에서, 화가 난 사람에게는 분노 섹션에서 책을 추천한다. 책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독서 치료와 가족 상담까지 이루어진다.
불안, 분노, 혐오 같은 부정적 정서가 만연하는 시대에 사람들의 기분을 어루만지며 위로를 전하는 공간인 셈이다. 영화도 음악도 기분에 따라 결정. 이제 영화도 기분에 따라 검색하는 시대가 왔다. 2025년 4월 넷플릭스가 오픈 AI 기반의 새로운 검색 기반 기능을 테스트하면서 기분 맞춤형 콘텐츠 검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기능의 핵심 요소는 기분 기반 추천이다. 기존 방식인 장르나 배우명으로 영화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할 때 볼 영화, 기분 전환용 코미디 등 기분 키워드로도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의 일부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체험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시장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넷플릭스의 기분 검색은 콘텐츠 소비 패턴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무엇을 볼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지금 내 기분에 적합한 영화는 무엇일까를 먼저 고려하게 된 것이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기분이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의 32%가 메뉴를 정하지 않은 채 배달 앱을 연다고 한다. 마치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콘텐츠를 찾지 못할 때 예고편만 보다 끝나는 넷플릭스 중국은처럼 일단 배달 앱을 켜놓고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주목한 배달의 민족은 2024년 3월 챗GPT를 활용한 메뉴 추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축적된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의 기분과 상황에 맞는 음식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퇴근길에 매운 떡볶이를 시켰다는 사용자 리뷰를 학습한 다음 짜증난 상황에 처한 다른 사용자들에게 해당 메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기술이 말해주는 지금 내 기분. 기분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기분 큐레이션은 현재 참신함을 강조하는 일부 공간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향후 첨단 기술과 결합해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생체 정보를 활용해 기분을 읽어내는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감정 반지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는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반지로 당시 기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재미로 가지고 놀던 감정 반지가 기술과 결합해 어느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성 인식 기술이다. 문화인류학자들은 대화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90% 이상은 말이 아니라 목소리 톤, 얼굴, 몸짓, 표정, 비언어적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요즘 AI 스피커나 스마트폰의 음성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때 목소리의 높낮이, 톤, 떨림, 말하는 속도 등을 분석하면 사용자의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등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의 안면 인식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미세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 즉 미세 표정을 포착해 사용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적인 감정 변화까지 읽어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웨어러블 바이오 센스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링은 24시간 나의 몸에 붙어 생체 신호를 수집한다. 심박수와 심박 변이도를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피부의 땀 분비에 따른 전기 전도도 변화를 감지해 흥분이나 긴장 상태를 파악한다. 또한 체온이나 수면 패턴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컨디션을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 같은 기술은 다양하고 상용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벤처 기업인 비욘드 버블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내장된 마이크로 말하는 사람의 억양, 어조, 떨림 등을 분석해서 기분을 읽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들이 만든 앱 무디스는 15초에서 20초 내에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기분을 읽어내 분석 결과를 전달한다. 흥미로운 점은 기분을 판별할 때 말의 내용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용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의 의도도 단어 뜻도 해석하지 않으며 오직 목소리 뒤에 숨은 비언어적 단서들만으로도 감정을 파악한다. 전달하는 메시지 속에 감춰진 진짜 의미를 찾는 것이다. 비욘드 버벌은 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감성 분석 기술 솔루션을 기업 중심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목소리 이외에도 심박수나 뇌파 같은 생체 정보가 기분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스마트워치, 스마트링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생성하는 정보가 주로 건강을 추적하는 데 이용됐다면 앞으로는 기분을 읽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가령 심박수의 측정이 건강정보에서 지금 화났구나 같은 기분 정보로 확장되는 시기다. 뇌파 헤드밴드 뮤즈 2 디바이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몸에 가장 밀착되는 기술인 만큼 뇌파 호흡 심박수를 활용해 사용자의 마음 상태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한다. 현재 기분에 따라 명상이나 휴식을 제한하기도 한다. 기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삶의 방식을 코칭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뉴욕 대학교의 로렌 메카스 교수가 개발한 피플키퍼 앱은 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밴드와 연계해 사용자의 기분을 추적한다. 심지어 사용자의 기분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가령 누군가를 만난 직후 심박수가 긍정적으로 변하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날 것을 권유하고, 반대로 불쾌한 기분이 감지되면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관계마저도 기술을 통해 알게 된 기분을 기준으로 유지되거나 정리된다. 얼굴 표정도 기분을 파악하는 정보가 된다. 사람의 기분을 읽고 돌보는 욕실 거울이 개발됐다. 프랑스 헬스테크 테크 기업 바라코다가 2024년 1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공개한 비마인드는 AI 기반 스마트 거울로 사용자의 표정, 음성, 제스처를 관찰해 기분을 섬세하게 읽어낸다. 그리고 읽어낸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 긍정 문구를 띄워주거나 명상을 제안하기도 하고 조명 색상을 바꾸기도 한다. 거울 앞에서 보내던 평범한 시간을 기분 관리 시간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특정으로 기분을 읽는 기술은 뷰티 시장에서도 기분 메이크업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모레 퍼시픽은 2022년에 뇌파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향과 색의 베스밤 입욕제를 습식해서 로봇이 만들어주는 마인드 링크드 베스봇을 개발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객이 매장에서 가벼운 뇌파 측정 헤드셋을 착용하면 AI는 실시간으로 고객의 뇌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재의 감정 상태를 안정, 활기, 스트레스 등 8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그에 맞는 처방을 해주는 것이다. 로레알이 CES 2025에서 공개한 무드 미러는 사람의 기분을 표정으로 읽는다. 거울 속 사용자의 표정에서 기쁨, 설렘, 차분함 같은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기분에 맞는 색조와 스타일을 제안한다. 기존 스마트 미러가 주로 피부톤을 분석하고 퍼스널 컬러를 맞추는 데 집중했다면, 로레알은 메이크업의 의미를 기분 연출 도구로 확장하고 있다. 불편한 기분은 피하고 싶어요.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면 로저가 된 것 같아요. 속을 보이는 건 하수나 하는 느낌? 요즘 직장인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감정을 드러내면 하수라는 것이다.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쿨함을 유지해야 고수 취급을 받는다.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젊은 세대에게 잘못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진상이라거나 갑질한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적 기분이 발생하는 상황은 되도록 피하거나, 그래도 불가피하면 남에게 대리시킴으로써 회피하려 한다. 필코노미 시대, 이제 나쁜 감정은 관리의 대상이 됐다. 직접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내다니 의외네요. 칭찬 같기도 하고 공격 같기도 하다. 이런 종류의 발언을 미세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는 1970년 정신과 의사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체스터 피어스가 모욕과 묵살을 묘사하기 위해 만든 단어로,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언행을 의미한다. 요즘에는 기분 상해죄라는 말을도 쓴다. 실제 존재하는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일상 속 대화에서 누군가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농담처럼 쓰는 신조어다. 예를 들어 친구가 그 옷은 너랑 안 어울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이 기분 상해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응수하는 식이다. 요즘 세대들에게는 칭찬 한마디도 심리적 공격이 될 수 있고 기분도 상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미세 공격, 기분 상해죄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사소한 불쾌감에도 쉽게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요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취약하다. 나아가 타인에게 감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모르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적 기분을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분노, 좌절 등 부정적 기분을 귀여운 동물이 대신 표현하는 동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튜브의 정서부랑 김햄찌 채널은 AI로 만든 햄스터가 직장인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브이로그 컨셉트의 동영상을 업로드한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50만 명을 넘었다. 김햄찌의 일상은 우리와 똑같다. 출근하자마자 상사의 애매한 지시에 마음속으로 욕도 날리고 로또 당첨을 상상하며 사직서를 쓰는 꿈을 꾼다. 내 생각을 들킨 것 같아서 흠칫했다. 귀여운 목소리로 고수의 욕을 하니까 더 웃기다. 등 댓글도 긍정적이다. 내가 직접 욕을 하면 불편하지만 햄스터가 하면 왠지 괜찮게 느껴진다. 불편한 기분을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대신 분석하고 표현하도록 부탁해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사람들의 생성형 AI 사용 패턴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2024년 조사에서는 AI 사용 목적 1위가 아이디어 도출이었던 반면 2025년에는 상담과 교제가 최상위를 차지했다. 24시간 언제든 접근 가능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아 부담이 없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불안, 걱정 심한 사람 챗 GPT 활용하기 같은 게시글이 인기다. 얼굴에 기분이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우크라이나 스타트업 쿠디에서 선보인 쿠디 마스크 2는 착용자의 표정을 인식해 기분을 대신 표현해주는 디지털 마스크다. 199개의 스마트 LED 픽셀로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는데 착용자가 말을 하면 LED 입이 함께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이면 예, 좌우로 저으면 아니요가 마스크에 표시된다. 착용자의 말투에 연동해 웃음, 애정, 충격, 혼란 등 30가지 이상의 기분을 표현하고 음악에 맞춰 표정도 짓는다. CES 2022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벌써 두 번째 버전이 출시될 만큼 인기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기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쿠디 마스크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한 이용자는 감정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얼굴을 가리는 용도였던 마스크가 역설적이게도 기분을 대신 표현해주는 마스크로 전환된 것이다. 불편한 상황 대응하기. 모든 생물은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평형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감정도 예외가 아니다. 최대한 부정적 기분과 멀어짐으로써 감정 항상성을 유지하려 한다. 이에 부정적 기분이 발생할 만한 상황 자체를 아예 대신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회사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퇴사를 대신해주는 사직 대행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감정적으로 번거로운 순간들을 외주화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고용 시장이 경직되면서 이직을 결심한 직원들이 사표를 쓰는 일조차 조직의 눈치를 보는 일이 흔하다.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상사가 결제를 미루거나 서류를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사직 대행업체는 직원을 대신해 퇴사 조치를 진행하고 체불임금을 조율하며 감정 소모를 최소화한다. 평균 2만 5천에서 5만 엔 정도로 부정적 기분 회피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일본의 사례가 다소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AI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인들의 감정적인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상황 중 하나는 아마도 이용 중인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업체에 연락을 취해야 할 때일 것이다. 최근에는 사람 대신 전화를 걸어 서비스 해지, 보험 요청부 등 각종 불편한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AI 전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2025년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의 스타트업 파인은 통신사 요금제나 케이블 TV 구독을 해지하는 일,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지연 보상을 요구하는 일 등 고객이 직접 하기 부담스러운 일을 AI 에이전트가 대신 수행한다. 불편한 마음에 미뤄두기만 하던 일을 이제 AI가 대신 해결해주는 시대이다. 좋은 기분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곳은 소문난 느좋 카페예요. 다소 비싸지만 기분값이라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 젊은이들이 느좋이라는 말을 부쩍
자주 사용한다. 이는 느낌 좋다는 말을 줄인 말이다. 느조시라는 단어가 뜬다는 사실은 느낌에 지출하겠다는 용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기분 유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원하는 기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한다. 이처럼 내 기분과 감정 상태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만들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주어진 기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분을 능동적으로 만들고 연출하는 것이다. 필코노미 시대, 기분을 개선해주는 상품과 서비스가 주목받고 기분 전환 소비가 부상한다. 이걸 사면 기분이 좋아져요. 경기는 불황인데 프리미엄 수건은 잘 팔려요. 흥미롭지 않은가? 모든 지출을 줄이는 짠물 소비가 당연시 되는 시기. 왜 비싼 수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프리미엄 수건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기분 전환 소비템이기 때문이다. 기분 전환 소비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지불하는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과거 시발 비용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다. 욕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나쁠 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뭔가 구매했다는 뜻이다. 기분 전환 소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긍정적인 기분으로의 전환, 자기만족 증진 등 긍정적 감정을 도모하는 지출을 포괄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리너 교수는 기분과 소비의 직접적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피실험자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슬픈 영화를, 다른 한쪽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결과는 주목할 만했다. 영상 시청 이후 형광펜 세트를 판매하는 실험에서 슬픈 영화를 본 그룹이 30%더 많은 지출을 보인 것이다. 단순한 기분 조작만으로 소비 행동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러너 교수는 이를 보상 심리 메커니즘으로 해석했다. 부정적 기분 상태에서는 자기인식이 저하되고 기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 추구 성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구매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상품과 서비스, 일명 기분템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